지난주 제임스 웹이 공개한 첫 칼라 이미지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개된 첫 데이터는 주로 수억 광년 거리에 놓인 먼 별과 은하들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제임스 웹은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첫 관측 분기 사이클 1의 전체 계획을 보면 이 기간 동안 태양계 관측 계획은 무려 7.9%를 차지합니다. 우주 전체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태양계 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제임스 웹은 앞으로 태양계에선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훨씬 머나먼 우주만 볼 것 같았던 제임스 웹은 대체 왜 훨씬 코앞에 놓인 태양계 전체를 관측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지난주 발표된 첫 관측 이미지에 푹 빠져 감상하느라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제임스 웹의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을 소개합니다.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고작 코앞에 있는 화성이라니. 게다가 이미 화성은 그동안 가장 많은 탐사 로봇들이 날아가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세계죠. 뭔가 제임스 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화성도 제임스 웹으로 관측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곳이죠. 화성에 직접 날아간 궤도선과 착륙선은 당연히 바로 코앞에 있는 화성을 훨씬 선명한 이미지로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성 궤도선, 착륙선에 비해서 제임스 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죠. 오히려 멀리서 화성을 바라보는 덕분에 화성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탐사를 통해서 우린 화성에도 가까운 과거까지 물과 바다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화성의 물의 흔적은 이곳저곳에 흩어진 착륙지 주변에서만 국지적으로 파악한 결과일 뿐이죠. 화성 전역에 실제 물 성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세밀한 화성의 물 지도는 아직 그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 분자는 제임스 웹이 관측하는 적외선 파장의 스펙트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이죠. 지난번 첫 관측 데이터에서도 제임스 웹은 1000광년 이상 거리에 놓인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서 물 분자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능으로 화성을 관측한다면 그간의 로봇 탐사로도 완벽히 그릴 수 없었던 화성의 진짜 전성기 리즈 시절의 모습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2020년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화성 게일 크레이터를 탐사하는 큐리오시티, 그리고 화성 곁을 맴도는 엑소마스, 트레이스 가스 궤도선은 화성 대기권에서 뚜렷한 메탄을 검출했죠. 메탄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메탄도 주로 미생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명체들의 신진대사, 생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배불리 음식을 먹고 뛰는 방귀도 메탄 가스죠. 게다가 화성은 대기 중 메탄 함량이 화성의 계절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변화도 보여주었습니다. 더 따뜻한 화성의 여름이 오면 메탄 함량은 높아지고 다시 추운 화성의 겨울이 오면 메탄 함량은 줄어들었죠. 이러한 계절성 변화는 어쩌면 화성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꿋꿋하게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성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메탄이 꼭 생명 활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화성 생명체의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마침 제임스 웹이 관측하는 적외선 스펙트럼은 물 분자와 함께 메탄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화성 전체 메탄 분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에 발견되었던 메탄의 계절성 변화가 단순히 한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벌어진 사소한 변동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정말 화성 전역에 퍼져 숨어 살고 있는 화성 미생물들의 흔적이었는지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제임스 웹의 화성 관측은 앞으로도 계속 화성에 가게 될 다음 탐사 로봇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2004년 1월부터 14년 동안 화성 곳곳을 누볐던 오퍼튜니티 탐사선은 지난 2018년 6월 화성에서의 긴 대장정을 갑작스럽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거대한 먼지 폭풍이 오퍼튜니티가 있는 곳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태양판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버렸죠. 천문학자들은 다시 한번 강한 바람이 불면서 태양판에 쌓인 먼지가 날아가주길 바랬지만 그런 행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너지가 모두 방전된 오퍼튜니티는 그대로 화성의 모래 언덕 한켠에 잠들었고 2019년 2월 나사는 오퍼튜니티 미션의 종료를 선언했죠. 당시 안타까웠던 것은 오퍼튜니티가 폭풍에 휩쓸리기 직전까지 당시 화성 곁을 돌고 있던 그 어떤 궤도선도 이런 거대한 먼지 폭풍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임스 웹은 멀리서 화성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먼지 폭풍도 예보할 수 있죠. 현재 화성에서 활발한 탐사를 하고 있는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어질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해서도 이런 화성 폭풍 모니터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사진은 지난번에 처음 공개된 제임스 웹의 목성 테스트 컷을 보다 더 멋지게 보정한 사진입니다. 목성 오른쪽 아래에선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풍 대적점이 밝게 빛나고 있죠. 또 목성을 둥글게 휘감고 있는 구름층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죠. 목성 주변에 희미하게 그려진 목성의 고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고리를 갖고 있는 토성에 비하면 굉장히 희미하지만 목성도 강한 중력으로 주변에 고리를 갖고 있죠. 목성 바로 곁을 맴도는 궤도선이 아니고서야 지구에 있는 기존의 망원경으론 거의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목성 주변의 고리까지 볼 수 있다는 건 제임스 웹의 엄청난 성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목성의 오른쪽과 왼쪽에 찍힌 다양한 위성들이죠. 목성 왼쪽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얼음 위성 유로파가 보입니다. 제임스 웹 특유의 6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회절 잔상도 볼 수 있죠. 유로파 위에는 또 다른 작은 위성 테베, 목성의 오른쪽엔 메티스도 작게 찍혀 있습니다. 재밌게도 태양빛을 가린 유로파의 그림자도 목성의 대적점 왼쪽에 검은 점처럼 찍혀 있죠. 유로파는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입니다. 그런데 앞서 허블 망원경은 유로파의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많은 물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포착했죠.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층 내부에는 거대한 지하 바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 자체의 크기는 지구의 달 정도로 훨씬 작지만 유로파 내부에 매장된 물의 양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닷물의 전체 양보다 훨씬 많죠. 게다가 허블은 목성의 또 다른 얼음 위성 가니메데에서도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대기권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성 자체는 외계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대한 가스 행성이지만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예 직접 유로파 얼음 위로 탐사 로봇을 보내서 얼음을 뚫고 지하 바다까지 탐사하는 유로파 클리퍼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통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첫 발견지가 될 거라 기대했던 화성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로파에서 진정한 첫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 진행될 유로파의 바다 탐사를 준비하면서 제임스 웹도 미리 중요한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웹은 압도적인 분해능으로 유로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데요. 혹시 유로파의 물줄기 속에서 외계 플랑크톤의 존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화학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임스 웹의 유로파 관측은 실제 유로파 착륙 미션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연구가 될 겁니다. 목성뿐 아니라 토성 주변에서도 외계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는 재밌는 곳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토성 주변 엔셀라두스 역시 유로파 마찬가지로 표면이 모두 얼음으로 덮여있는 얼음 위성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얼음 밑에 아주 많은 양의 지하 바다를 품고 있죠. 제임스 웹은 유로파 마찬가지로 엔셀라두스의 물줄기도 분석합니다. 한편 토성 곁을 도는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은 오래전부터 두꺼운 메탄 대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2005년엔 카시니 탐사선에서 분리된 하위원스 착륙선이 표면에 착륙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위원스는 두꺼운 메탄 대기권 아래 숨어있던 타이탄 표면의 액체 호수의 존재까지 확인했죠. 물론 타이탄처럼 지나치게 높은 메탄 함량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생태계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메탄은 생명활동의 간접적인 징후로도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제임스 웹은 타이탄의 대기권 성분도 정확하게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태양계 끝자락 두 거대한 얼음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은 가장 미스터리한 곳입니다. 목성 곁엔 과거의 갈릴레오 그리고 지금은 주노 탐사선이 궤도를 돌면서 바로 곁에서 탐사를 하고 있죠. 2017년 9월 토성의 구름 속으로 최후의 다이빙을 하면서 13년에 걸친 토성 탐사의 대장정이 끝나기 직전까지 토성 곁엔 카시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천왕성과 해왕성에는 그 곁을 계속 오랫동안 맴돌면서 가까이서 탐사하는 탐사 로봇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각각 1986년과 89년 보이저 2호가 그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단 며칠 동안만 탐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죠. 천왕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전축이 거의 누워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닥 위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궤도를 돌고 있죠. 보이저 2호가 천왕성 곁을 지나갔던 1986년 당시에는 천왕성의 한쪽 극이 정확히 태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자전축이 정확히 태양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성이 자전을 하는 내내 태양을 향한 절반은 계속 낮이 되었고 태양을 등진 절반은 계속 밤이 되었죠. 보이저 2호는 그렇게 뿌옇고 푸른 천왕성 위로 하루 종일 이어지는 낮과 밤이 공존하는 모습을 뒤로한 채 빠르게 머나먼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천왕성은 84년을 주기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저가 천왕성을 떠난 이후 천왕성에서의 1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는데요. 원래는 누워있는 천왕성의 한쪽 극을 비추고 있던 태양빛이 이젠 천왕성의 적도를 비추기 시작했죠. 극단적으로 추운 밤과 뜨거운 낮으로 구분되어 있던 행성이 서서히 골고루 되어졌고
잠잠했던 행성의 대기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허블 망원경은 처음으로 천왕성 표면에 등장한 하얀 얼룩과 검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급격한 변화가 구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과거 보이저 2호가 지나가던 당시까지만 해도 천왕성은 표면에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저 밋밋한 민트색 행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이 갑자기 해왕성처럼 표면 이곳저곳에 하얗고 거뭇한 반점이 등장한 것이죠. 이건 천왕성 관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마치 천왕성이 점점 해왕성처럼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런 새로운 구름이 형성되는 건지 아직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8년이 되면 이번엔 천왕성의 정반대쪽 절반으로 태양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 곁을 지나갔던 40년 전과 비교하면 완벽하게 낮과 밤의 방향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곧 제임스 웹은 또 다시 천왕성의 낮과 밤이 완벽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의 열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적외선 관측을 통해서 천왕성의 대기권 속 에너지의 흐름을 확인하게 되죠. 80년 주기의 기나긴 계절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 무려 165년 주기로 맴돌고 있는 해왕성도 최근 아주 당황스러운 미스터리를 보여주었는데요. 해왕성도 우리 지구나 화성처럼 살짝 기울어진 자전축 덕분에 계절 변화를 겪습니다. 해왕성에선 한 계절이 대략 40년이죠. 해왕성은 2005년부터 남반구에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여름이 찾아온 해왕성의 남반구가 더 뜨거워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2003년에서 2018년 사이 칠레에 있는 초거대 망원경 VLT와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해왕성의 적외선 사진을 보면 놀랍게도 여름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해왕성의 전체 온도가 8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해왕성에선 겨울보다 여름이 더 춥다는 걸까요? 무더위로 괴로운 이 지구에서 왠지 해왕성의 뒤죽박죽 날씨가 부럽게 느껴지네요. 물론 초음 속에 끔찍한 태풍은 빼고 말이죠. 그런데 또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연이은 추가 관측에선 이번엔 다시 해왕성 전체 온도가 무려 11도 가까이 빠르게 올라갔죠. 여름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차가워졌던 해왕성이 불과 2년 사이에 다시 뜨거워진 겁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45억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은 평균 마이너스 220도에 아주 낮은 온도를 갖고 있죠. 이렇게 태양계 끝자락에서 165년이나 되는 긴 공전 주기로 아주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차가운 행성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굉장히 급격한 온도 변화가 벌어진 겁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도 하는데요. 마침 우연하게도 해왕성에 차가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태양은 흑점 개수가 많아지는 활동 극대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저 연관 없는 두 현상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죠. 애초에 해왕성을 지구에서 제대로 관측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2000년 이후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벌어진 급격한 온도 변화가 해왕성에서의 한 해 동안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이번에만 잠깐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임스 웹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왕성을 관측해야만 알 수 있죠. 특히 적외선 관측을 통해서 푸른 해왕성의 구름 속에 대체 어떤 여론이 숨어있고 해왕성의 온도 변화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역대급 우주망원경이 태양계를 관측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우리가 태양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태양계 가장자리 카이퍼 벨트를 탐사하는 데에서도 우주망원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서 허블 망원경도 2015년 명왕성 곁을 지나갔던 뉴 호라이즌스의 다음 타겟을 미리 찾는 역할도 수행했죠. 덕분에 뉴 호라이즌스의 여정은 명왕성에서 멈추지 않았고 뒤이어 2019년 새해 첫날 아로코스란 이름의 카이퍼 벨트 전체를 연이어 지나갔습니다. 36km 크기의 소천체 아로코스는 호떡 기계로 납작하게 누른 눈사람처럼 생겼죠. 이렇게 뉴 호라이즌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명왕성보다 더 멀리 떨어진 카이퍼 벨트 천체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뉴 호라이즌스의 여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2030년경 신호가 완전히 끊길 때까지 천문학자들은 최대한 이 탐사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타겟으로 적당한 새로운 천체를 뒤지고 있죠. 물론 점점 더 거리가 먼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허블 망원경만으론 마땅한 다음 타겟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죠. 제임스 웹은 더 거대한 눈으로 멀어져가는 뉴 호라이즌스의 여정을 내다보면서 또 어떤 카이퍼 벨트 천체 곁을 지나갈 수 있을지 그 후보를 열심히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년, 20년 전에 앞선 관측과 탐사의 뒤를 이어서 제임스 웹이 계속 태양계 천체들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는 겁니다. 태양계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죠. 모든 천체들이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고 또 모든 행성과 위성에선 시간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단순히 단발적인 이벤트였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주기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계의 변화에서 주기성을 파악하기엔 인류가 태양계를 제대로 관측하기 시작한 전체 역사가 턱없이 짧죠. 아무리 길게 잡아도 태양계 탐사 로봇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던 1970년,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략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태양계 외곽 전체들의 공전 주기만 수백 년이죠. 명왕성의 공전 주기가 대략 248년입니다. 명왕성의 존재가 처음 발견된 게 1930년인데요. 명왕성은 인류에게 발견된 이후 지금껏 궤도 한 바퀴도 돌지 못한 것이죠. 앞으로 2177년은 돼야 그때 가서 인류는 명왕성의 궤도 한 바퀴를 완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태양계의 느릿한 템포에 비하면 인류의 관측의 역사는 너무나 짧죠. 우린 지금껏 태양계의 한 찰나만을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찰나의 순간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그것은 긴 세월의 역사를 담은 필름이 되죠. 비로소 우린 필름을 돌려보는 것처럼 천천히 변화한 태양계의 세월을 느끼게 됩니다. 태양계의 서사가 담긴 한 편의 영화를 온전하게 즐기려면 필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제임스 웹이 갓 올라간 지금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보이저와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를 떠나고 있고 토성 곁을 지켰던 카시니도 화성에 외롭게 남아있던 오퍼튜니티도 이러한 1세대 탐사선들이 한꺼번에 은퇴하면서 태양계 탐사의 큰 공백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태양계 탐사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임스 웹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태양계의 다양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앞서 2017년 태양계에서 갑자기 이상한 천체가 발견되면서 많은 SF 팬들을 설레게 한 적이 있죠. 바로 외계인들의 우주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했던 미지의 천체 오umu아무아입니다. 아쉽게도 오umu아무아는 태양을 지나 다시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발견 이후 우린 겨우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만 빠르게 멀어져가는 오umu아무아의 뒷공무니만 관측할 수밖에 없었죠. 오umu아무아가 한창 천문학계 뜨거운 이슈였을 때 만약 제임스 웹이 지금처럼 오래 미뤄지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이미 우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찾아오기 전 제임스 웹이 실제 활동하고 있었다면 이 수수께끼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또 다시 오umu아무아 같은 수상한 천체가 태양계로 날아온다면 이번엔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을 찍을 수 있겠죠. 실제로 오umu아무아가 떠나간 직후 곧바로 2년 뒤 연이어서 또 다른 성간 천체 보리소프가 태양계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런 성간 천체들은 생각보다 자주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보리소프가 지나간 지도 3년째가 되고 있죠. 혹시 또 조만간 이런 성간 손님이 날아주지 않을까요? 이번엔 제임스 웹으로 꼭 찍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일부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카이퍼 벨트를 관측하면서 아직까지도 영원한 떡밥으로 남아있는 진정한 9번째 행성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제임스 웹은 태양계에서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흔히 태양계라고 하면 훨씬 거대한 은하나 우주에 비해서 그저 시시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빅뱅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탄생과 종말을 이야기하는 21세기에 코딱지만한 비좁은 태양계는 어찌 보면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소행성이든 은하든 우주 전체든 그 스케일에 상관없이 모든 우주는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작은 우주와 거대한 우주 모두 우리가 밝히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죠. 태양계 정도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태양계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많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임스 웹이 찍게 될 태양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께 개인적인 특별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가 직접 감수를 맡은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꿈꾸는 우주인데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는 방법부터 태양계의 탄생과 여러 행성의 이야기,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 그리고 우주의 탄생, 빅뱅을 이야기하는 여러 최신 가설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천문학의 내용을 가벼운 질문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을 직접 감수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린 정말 우주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더 많은 연구를 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미지를 쌓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류는 50년 넘게 오랫동안 태양계 구석구석을 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비좁은 태양계에서조차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남아있죠. 대체 목성과 토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 중심엔 어떤 세계가 존재할지,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던 적이 있는지, 똑같은 얼음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은 왜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 보이는지, 그리고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간 탐사선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의 감수를 맡으면서 남긴 추천사 몇 마디를 읽어드리면서 제임스 웹의 태양계 탐사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발전하면 우주의 지식도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 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 모른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발전입니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은하수 속의 수많은 별들,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과 어쩌면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외계 생명체들,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아직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 있죠. 우린 우주 전체로 보면 5%, 지극히 일부에 속한 셈이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비록 인류의 과학이 95%의 정체를 정확히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과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꿈꾸는 우주 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머나먼 은하뿐 아니라 코앞에 놓인 태양계 행성까지 관측해줄 제임스 웹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 빈 공간엔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한 더 거대한 빈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 전 기대합니다. 오늘의 우주먼지 헌터타임즈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